굵고 짧게 갈 것이냐 아니면 가늘고 길게 갈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굵고 길게 가는 우리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 나오셨고요. 또 윤용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종편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정치평론가들 또 많은 여러 전문가들이 배출이 되고 뭐 또 방송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네. 안 잘리고 굵고 길게 가는 이 두 분 그리고 먹고 저까지 살기 해서 위해서.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먹고 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총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이제 4월 5, 6일은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녹화는 지금은 하루 전날이고 그래서 두 번의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 전문가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본투표 또 전에 녹화를 해서 대략적인 여론사 판세 그리고 여론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궁금증들 또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5일 6일 이제 진행이 되는데 먼저 투표율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 소장님 어떻게? 네, 사전 투표율은 이제 워낙 그 투표하는 것 자체의 편의성 또 선거를 좀 빨리 하고 마음을 이제 좀 추스르면서 네. 본선거일 이제 개표 방송을 보겠다 이런 또 유권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는 점점 더 올라가요. 그래서 지난번 2020년 총선 때가 사전 투표율이 26.7%.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는 30%가 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장 전체 투표율의 절반 정도는 사전투표가 차지하지 않겠냐.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재외국민 투표율도 62.8%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진짜 배 소장님 말씀대로 좀 높아질 것 같은데 또 윤익센터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가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이제 높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전 투표도 그런데요. 사전 투표가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 이제 전체 66.2%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전 투표가 26.7% 해당되는데 그게 40%를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하는 분들의 40% 이상이 이미 이제 투표를 하고 대선 때는 좀 더 높아지는 흐름도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30%로 훨씬 넘어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재외국민 투표도 이게 이제 투표율 높은데 재외국민은 등록을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재외국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등록자 수가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높은 것이긴 한데 숫자는 사실은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지난 총선과 비교해 봤을 때는 투표율도 높아졌으면 그 투표자 수 2배 이상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처음 선거가 시작될 때 투표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율에서 이제 일단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표율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선거할 때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실 건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적극 투표 의향인데 지역별 조사를 보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다 조금씩 높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최근 발표한 것도 높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뭐 한 10% 15% 이제 빠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체 투표율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흐름을 감안할 때 저는 30%를 훨씬 넘어서 뭐 중반 가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투표율은 뭐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한 60%대 중반 안팎이 되지 않겠냐. 지난번에 66.2%. 네네, 66.2%였는데 그보다 높아질까요? 지난번에는 특히 높아졌던 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매우 높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층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편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뭐 정권 심판도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역으로 또 국민의힘에서는 2조 심판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또 양쪽 정당에 대한 양대 정당에 대한 혐오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 정서가 있을 때는 좀 투표소에 안 나가는 경향도 있다.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그런 연령대가 2030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려면 30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두 정당에 대한 뭐 지지율도 그렇게 썩 차이가 나질 않아요. 30대가. 지난번에는 30대가
확연히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지난번하고 비슷하지만 지난번을 넘을 정도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그냥 65% 안팎 정도. 그럼 지난번이랑 좀 비슷한 수준. 윤세타님은? 저도 비슷한. 비슷한.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정말 높았던 것이거든요. 66.2%가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좀 낮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 수준 갈 것 같은데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면은 그 지역구에서 논란이 있게 되면 그 지역은 투표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 총선에서도 보게 되면 안산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총선 직전에. 그래서 투표율이 그 지역이 다른 그 주변 지역보다 훨씬 좀 낮아지는 부분. 그다음에 부천에서 세월호 발언 관련해서 논란이 있던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도 투표율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들이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좀 더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 지역에는 영향을 주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에 이제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대, 30대 문제이거든요. 특히 이제 20대, 30대 남성들이 보수정당 지지 경향이 상당히 강했던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투표가 적극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곳의 조정에 의해서 아주 막 70%를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 이번에 이제 투표율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원래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 진보정당 유리하고 낮아지면 보수정당 유리하다고 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여전히 저는 이제 그 명제에 유효하긴 한데 그런데 이번에 20, 30대 남성이 만약에 보수층 정서가 있는 층들이 투표장에 불참해가지고 약간 조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좀 이전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수정당에 유리하지 않은. 이제 그 현상이 이번 이제 선거에서의 투표율 부분에서 약간 이제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투표율이 66% 안팎될 것 같다고 하고 비슷한 65%. 그럼 지난번보다도 기준점 한 1%포인트 낮게. 윤세사님은 비슷하게? 네, 지난번 총선 66% 정도. 선관위가 4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한국갤럽에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근데 적투표층이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 공식에 따르면 뭐 조금 67, 8%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고 워낙 또 지난 4년 중에 높았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총선이 66%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정말 이례적인 것인데요. 2008년에는 제 기억에는 총선 투표율이 48%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 되었는데 저는 적어도 지난 총선까지도 좀 위기감에 따른 민주당 지지층들의 위기감에 따른 적폐청산과 국정농단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대선도 그랬고 또 지방선거도 그랬고 2020년 총선까지. 왜냐하면 결국 총선 시점을 보면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이상, 2년 가까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지층들이 상당히 결집했다고 보고 이번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도 있고 또 조국 대표에 대한 적극성은 있습니다만 이건 또 조국 혁신당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역구 투표의 적극성이 나와야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지난번 총선까지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투표율이 이제 높아지는 흐름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도 좀 높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근거 하나는 지역구에서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투표율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후보들이 이제 유권자들 만나서 선거 참여를 독려하잖아요. 이러저러한 인연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전국 차원에서 보면 유의미한 정당들이 좀 많을 때 그때 투표율이 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3지대에 상당히 사실은 나름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지향이 분명한 정당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요인 보면 투표율을 좀 올리게 하는 요인일 수도 있고 비례해서 어쨌든 가치 있는 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쨌든 그 주요 정당 1당과 2당만 위주로 투표를 하게 돼서 불참하고 하는 요인들 강하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비례 정당들이 다양하게 있게 되니까 지역구에서는 내가 하기 싫지만 비례에 가서 한번 내 표를 의미 있게 투표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66.2%를 넘어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한 67, 8%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또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65, 6%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사실은 68이나 차이는 사실 없는 거긴 하거든요. 또 내기 좋아하니까
저는 66.2보다는 좀 올라간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비례 정당이 이게 워낙 기니까 투표할 정당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비례 투표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표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워낙 지역구에서는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개혁신당 후보들이 문제 사표가 될 가능성이니까 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비례를 찍으러 또 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진보층은 확실히 좀 많이 나갈 것 같고 보수층이 국민의힘을 얼마나 찍어 나올지가 또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진보 성향층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가느냐가 이제 주요한 포커스였다면 이번에는 보수 성향층들이 이전에 높은 투표를 유지할 것이냐 요것이 이제 주요한 포커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의 이제 유불리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배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66%를 뭐 66% 굉장히 높은 건데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면 투표율이 아무튼 60% 이상이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게 분명히 이제 역대 선거에서도 총선에서도 드러났던 또 결과였기 때문에 가령 2008년 같은 경우에 또 2012년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죠. 지난 한 20여 년간 분석을 해보면. 근데 유독 이제 투표율이 높았던 때가 지난 총선이 매우 높았고 또 그다음에 2004년에도 투표율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후폭풍이 있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민주당이 투표율이 높으면 총선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30대 40대가 많이 나오면 전체 투표율이 이 기존보다는 또는 평균적인 것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적어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 공식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겠지만 왜냐하면 세대별 투표율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전 투표율이 한 35% 이상 된다. 또 그리고 또 최종 전체 투표율이 70% 가까이 육박한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30대 40대까지도 많이 나왔다 연령대별 볼 때.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70%에 가까워질수록 전체 투표율이 민주당에 좀 유리하고 오히려 최종 투표율이 60% 쪽으로 가까울 때는 다소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일반적인 기준을 놓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전 투표 첫날 하겠다.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다 사전 투표 하라고 또 당에서 지침 내린 것 같은데 사전 투표만 갖고는 잘 모르겠죠. 사전 투표율만 갖고는. 그렇죠. 사전 투표는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조적인 도구 역할을 많이 했었지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도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수용도가 높았고 사실은 제일 높았던 곳들이 20대예요. 왜냐하면 20대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을 집과 떨어져 있는 곳에 다닐 경우에 또는 직장을 초반에 잡았을 때까지 주소를 잘 안 옮기는 패턴이 있는 상황이니까 20대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이제 이용했던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선거들에서는 20대의 투표율이 30대보다 높은 경우들이 2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진보적 성향층들이 많이 이용을 했지만 뭐 최근에는 어르신들 활용도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층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사전투표를 이제 본투표와 대결 양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부각해서 하는 것들은 저는 매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희석이 된 것 같고 또 황교안 전 대표가 또 그런 얘기 한 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조국 혁신단에서 각 가정에 배송된 이 공보지를 보면은 사전 투표하라는 얘기만 있고 본 투표하라는 얘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작이 있을 것이다. 황교안 전 대표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튼 사전 투표 동의했기 때문에 뭐 과거와 같은 공식은 이제 성립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역시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 이 정치면에서 총선 의석수 예측하는 거를 또 여론사 전문가들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워낙 조심해야 하는 왜냐하면 또 얘기한 바가 더 무게감을 싣고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여론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치 평론가들보다는 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엄경영 소장 여론조사를 하는 연구소 같은데 엄문어 180석을 예측했다가 170석으로 좀 후퇴하는 듯 보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과반을 얻을 것이다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만약에 국민의힘이 170석 하면은 모든 영광은 엄문어한테 가게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2대1 아시아경제죠. 한 3주 전 4주 전에 이제
국민의힘 135석, 민주당 145석을 기점으로 위아래로 좀 변동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헤드라인은 그냥 145대 135 나가가지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민주당 과반이 점점 이제 늘어나서 대체로 민주당 과반 예측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같습니다. 다만 한 두세 명 정도는 아직도 국민의힘 과반을 예측하는 분들 제가 봤는데 자 배종환님부터 네.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숫자로 예측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면 그건 제가 근거가 있어야 숫자로 이런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제가 숫자로 이야기하는 그런 또 다른 이유라도 있든지. 근데 그건 없어서 대체로 이제 저는 민주당이 앞서가고는 있는데 범민주 계열입니다. 이거는 민주당만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가고는 있는데 또 이제 흐름이 조금 우리가 방송하는 시점이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이제 금지되는 첫날인데 좀 저는 이 공식 선거운동 들어오면서 조금 달라진 결과들을 보게 돼요. 같은 지역인데 그래서 쫓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쫓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 판세를 전망하고 거기서 뭐 엄문어가 됐든 최병천 순대가 됐든 간에 그런 이제 지역구 여론조사를 이제 최병천 소장 네네네 최병천 순대 이기는 정책을 많이 좀 강구해달라고 기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최병천 소장도 원래 한 국민의힘이 160석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를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존중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테크닉과 또 기준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 첫 번째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각 당의 자체 분석도 볼 필요가 있다. 각 당이 뭐 지나치게 또 설레발을 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턱대고 근거 없는 이 예측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자체 분석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좀 앞서가는 판세 인매는 분명한데 두 번째는 이제 정세적 분석을 해보면은 그랬던 것이 한 2주 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근데 한 3, 4일 전부터 또는 4, 5일 전부터는 발표되는 거의 마지막 시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또 반전 모멘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쫓아가는 어떤 추세 반등인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지역구 여론조사가 사실상 실제 투표율의 세대별로 적용된 건 아니거든요. 남녀별이나 또는 지역구 내에서의 투표소별이나 이런 게 적용된 건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반영된 것이 사실상 이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선거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의 확인의 투표 결과와 대한 차이점을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민주당 후반 악재가 터진 것도 영향을 주겠죠. 이른바 추, 양, 그 다음에 공, 혁.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자가 민주당이 1등 한다면 국회의장설이 나오는 부분. 상당히 이제 그러면 이제 정치의회 지형 자체가 행정의회 지형 자체가 대충들 양상이 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국회의장. 아직 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양문석 후보자나 공현 후보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후발악재로서 이제 더 확대됐던 것이 특정 여대에서 동문회에서 사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막말 발언, 과거의 막말 발언 이제 김종혁 후보자인데 이게 다 경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전체 결과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낙동강 별들 따져보면은 조국혁신당의 이 상황 자체를 불과 이제 한 일주 전, 열흘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일종의 도우미 관계, 협력적 관계로 많이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간섭 관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범민주 계열에서도 분명히 성격이 구분된다. 그리고 이제 뭐 박은정 전 검사나 이 비례 후보자에 올라 있는 인물들에 대한 뭐 좀 이제 후발적으로 나오는 비평 또는 비판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범민주 계열이 앞서가는데 국민의힘이 쫓아가는 것이고 최종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서 이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아주 좁혀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역전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범민주 계열을 역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범민주 계열을 역전하기 쉽지 않은데 민주당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더라도 계속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죠. 업무라고 있다면 이렇게 세발 낙지, 우리 3명의 낙지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잘 안 넘어옵니다. 이제 살살 빠져나가는 이 세 발이 발이 3개라는 이 잘못된 해석도 있지만 가늘 세자입니다. 우리는 가늘고 길게 아주 가늘고 길게 가는 논평 보셨고요. 윤세단님 얘기해 주시죠. 방송을 위해서 이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의석수 예측은 뭐 나름 판단 가지고 다른 분들 저도 이제 사실은 관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뭐 그것이 틀려도 비판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도 좀 한번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양당의 고정적인 이제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반을 이제 일단 나누는 거죠. 그게 TK와 호남입니다. 호남은 28석이니까 그럼 민주당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이제 TK는 25석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힘에 배치를 해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TK 25석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PK로 가게 되면 40석이거든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지난번에 7석이 이제 민주당 넘어갔어요. 네.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면은 10석은 가능하지 않겠냐 민주당에서라고 하는 시각, 좀 더 그 이상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러면은 한 30석 정도를 어쨌든 이제 치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제 55석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강원, 제주로 가면 제주는 3석이지만 뭐 4.3과 몰려 있고 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 8석 중에서는 5석 정도가 이제 국민의힘에 앞선다고 보면은 5석이 더해지게 되면 60석이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충청이 남잖아요. 충청이 또 호남과 같이 28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28석 중에서 8석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번에 뭐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10석을 하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70석이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것은 이제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122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총선에서 121석이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16석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20석이 넘어갈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20석을 간다 하더라도 더하게 되면 90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 100석이 지금 빠듯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판세 상황. 100석을 초반에 갈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역구는 총 254석. 4석이거든요, 이번에. 지난번 253석이었지만 254석인데 그럼 나머지 의석에서는 뭐 무소속도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진보당도 있긴 하겠지만 뭐 민주당이 지역구로만도 과반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 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요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내외에. 그런데 뭐, 거기에 이제 비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비례는 이제, 46석이잖아요. 46석이기 때문에, 그냥 10% 정도 하면 이제, 5석 정도. 된다고 이제 보시게 되면 됩니다. 3% 안 되는 건 다 빼고 다시 또 100으로 환산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20% 가져가는 데서 비례해서 10석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집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일관 투표로 하는 게 높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 지역구에 졌지만 비례해서는 19석으로 더불어시민당 17석보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19석까지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합치면 이제 100석은 넘어갈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많이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대략 계산해도 110석 안팎에 이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흐름, 반대쪽에서는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 흐름이 현재로는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선거에 막판에 이제 보수층에서 이제 그 읍소 작전, 지금 어렵다고 하는 전략, 그것에 대한 이제 위기감에 의한 보수층들의 결집, 이런 것이 이제 막판에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악재에 있는 부분들은 영향을 주긴 할 텐데 지역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심판기로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전국적인 흐름으로 영향 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쉽지 않은 상황을 사실은 보수층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달이 지금 이제 야당 심판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것과 충돌이 되면서 그 전달이 좀 뭐랄까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달되어야 위기구나라고 해서 결집하는 흐름들이 더 강해진 막판에. 그래서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는 PK에서 막판에 확 돌아섰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감안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흐름 이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격차가 이제 벌어질 수 있다. 뭐 의외로 사실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더 있는 측면도 있죠. 그러면 우리 배 소장께서는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여쭤보고. 자, 이 배 소장님께서 아까 아무튼 조심스럽게 국민의힘이 좀 열세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여전히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팽팽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선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배 소장님 이 여론조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배 소장님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듣고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팽팽할 수 있겠죠. 이제 범민주 계열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또 이제 민주당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서울이나 인천, 경기에서도 국민의힘이 더 높은 조사 결과 이제 MBS 4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조사 결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건 제가 볼 때는 후보 경쟁력도 뭐 아주 큰 차이가 나겠냐. 결국은 저는 후광 효과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정권심판론이 부각된 게 일종의 정치적인 반사이익으로 지역구마다 적게는 뭐 3%, 많게는 한 7% 가져갔다 그러면 그게 대체로 경합되는 지역에서 차이 나는 비율이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이른바 한동훈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를 사실은 누려야죠. 이게 이제 쫓아가는 선거라면. 그런데 그게 이제 한동훈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는 도움이 역할이 되는데 그게 별로 안 나타나요.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발 악재가 이제 터져 나왔을 때는 그게 더더군다나 한 2주 전, 3주 전, 지금 방송하는 시점으로 4월 4일 기준으로 더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서 조금 이게 이제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을 테고 한동훈 효과가 다시 이제 재충전되는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지역을 같은 조사 기관이 했는데 낙동강벨트 같은 곳도 좀 조사 결과가 이전과는 다른 결과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 갭의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한동훈 효과가 선거 종반부에 별로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아직 며칠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뭐 획기적인 게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는 원인에는 대통령실발 악재도 있을 테고 의대 정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지리하게 부담이 됐던 부분이라서 저는 그 이유가 실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위에 있거나 또는 더 팽팽한 정도로 해야 되는데 실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경합 지역의 결과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배 소장님 말씀 듣고 보내드리고 우리 둘만 한 10분, 20분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소장 갖고 윤 센터장님, 이제 여론조사 자체만 갖고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아무튼 MBS 조사도 그렇고 한 갤럽도 그렇고 여당 우위 조사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많이 발표가 돼서 여론사 꽃 야당 우세, 갤럽은 여당 우세 이런 결과 보도도 좀 있어가지고 뭘 믿어야 되는지 이런 극단적인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뭐 대체로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데 전국 이제 지표 조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 숨겨진 차이 표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기대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아까 각 정당의 의석수 예측이 여전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100석 미만으로 지금 잡혀 있고 민주당 110석 이상으로 이제 잡혀 있는 거 봐서는 아무튼 민주당 우세는 맞는데
여론조사, 이 전국 지표 조사에서 갤럽이라든지 MBS 조사가 여전히 민주당이 좀 우세한 국민의힘이 우세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이 뭐 중요하죠. 한데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랑 그 대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총선에서는 이제 각 지역구는 이제 별개 선거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별개 그 지역구 안에서 이제 메커니즘으로 의석이 카운팅되는 것이니까 그걸 이제 그 전국 정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그럼에도 또 한 가지의 이제 메커니즘은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정부 정권에 대한 이제 어떤 평가 선거, 견제 선거, 이제 심판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면은 야당 같은 경우는 통상의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득표율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을 항상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항상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지지정당에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하고 우리는 그것을 뭐 중도층, 무당층 또는 뭐 부동층, 유동층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는 것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아니면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런데 민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날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에서는 이제 야당이 실제 평소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를 보이는 이유가 요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만약에 야당 심판이 워낙 강해가지고 정권 심판보다 그러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 가지고 서로 설득하는 것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권 심판 기류가 좀 이제 높게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중도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제 영향을 받아서 투표할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지금 정당 지지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결과들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비슷한데 민주당이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거나. 실제로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직까지 충분하게 유대관계를 지역 유권자들과 형성하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다음에 그 중도층들은 어떠한 프레임으로 움직이느냐 그 선거에서 그 관점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민주당이 워낙 또 강세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샤이 민주당 혹은 샤이 야당 표심이 좀 있었다고 봤었는데 지금 지표는 또 민주당 뭐 180석, 200석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샤이 보수가 좀 뒤늦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뭐 지역구별 후보들이 좀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 박빙이면 예를 들면 이광재 대 안철수 이런 지역구는 지금 뭐 민주당이 다 뭐 앞서가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샤이 보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광재 후보가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 1% 이기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샤이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많이 묻는다면 샤이 보수가 있을 수 있으니 1% 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워낙 민주당 강세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뒤늦게 샤이 보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샤이라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는데 그럼 뭐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뭐 사회 표심이라고도 하고 숨은표라고도 하고 이제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샤이를 이제 막 일상적으로 쓰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대통령이 이제 막 비판을 받는데 지금 우리 샤이층들이 응답을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이 작동 원리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사후적으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약간 좀 과대돼 있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트럼프도 이제 샤이 표심 얘기하긴 했는데 그 층들의 투표 적극성이 훨씬 뛰어났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걸까 숨은 표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뭐 그렇게 용어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누군가의 이제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근데 이 사람 A 후보의 지지층들의 적극성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럼 여론조사에서는 50대 50으로 나오더라. 이 사람은 60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기 때문에. 근데 여론조사는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인 것이잖아요. 근데 50대 50은 똑같이 나오는데 B 후보는 그의 지지층들은 투표 적극성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60대 40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성이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당이 나중에 이제 이제 비례를 할 때 어떤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근데 어떤 정당은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높아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 하면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도 성향층들이 있고 투표 적성이 떨어지니까 낮아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정당들은 과연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어떤 이런 정당들은 굉장히 이제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지층들의 적극성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샤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보수의 샤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의 투표 적극성이 훨씬 있으니까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샤이라는 표현 또 약간 불명확한 표현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나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보수 과표집. 그러니까 여론조사할 때 보수 과표집 대해서 이거 믿을 수 없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진보 과표집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조사에서 해석할 때 이제 진보 과표집, 보수 과표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현상 저는 이제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긴 하거든요. 근데 전국조사에서도 그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은 있고, 맨 지역구에서 경선조사가 있다거나 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모든 해석을 진보 과표집이나 보수 과표집으로 한다면은 그것도 약간 저는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이념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관적 이념 성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진보야, 내가 스스로 보수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런데 원래 성향이라고 하면 한 10개 정도 질문을 한 다음에 당신은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금을 뭐 이렇게 하는 것, 복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비율을 나누는 것이 학문적으로 원래 이념 성향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한 10개 물어보면 문항이 너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 물어봐서 주관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변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정권이 인기가 좋다, 보수 정권이다, 그럼 보수 많아지는 거예요. 진보 대통령 인기 좋다, 그럼 진보라고 하는 사람 많아지는 거니까, 이게 고정적인 분들도 있지만 흔들리는 걸 저는 기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심 고정설이 있고 민심 유동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민심 고정설에 기반한 것이니까 사실은 그러면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없고 선거도 매번 똑같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항상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큼의 충분한 유동적인 유권자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좀 맞는 접근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뭐 다른 방송에 나가서 어려워서 저도 얘기를 못하면, 왜냐면 김어준 공장장이 보수 과표집 됐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논쟁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이념 성향을 이제 분리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가지 문항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넣어서 측정하는 사람이 당신은 보수입니다. 마치 이제 MBTI 조사할 때 당신은 T입니다, F 이렇게 알려주는 게 사실 맞는 건데, 스스로 그냥 주관적으로 나는 보수입니다, 나는 진보입니다, 나는 국민의힘 하니까 보수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보수 과표집은 국민의힘 과표집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보 성향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나 보수야라고 하신 분들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을 때 10%도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여론사 전문가들은 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샤이, 또 무슨 보수, 진보, 과표집 이런 표현들은 사실 저희 같은 여론 전문가들은 또 학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있을 수는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은 이제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당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열심히 해서 표본에 문제가 있어서 공표 중단을 시켰던,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이 PMI 이제 주로 패널을 구축해가지고 여론조사 기관들에도 공급을 해주는 이제 회사
인데 거기가 최근에 이제 PMI가 직접 패널 모바일 웹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가령 용산 같은 경우 대부분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데 여기는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앞서는 뭐 이런 결과들이 뭐 용인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왔어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일반 RDD 방식이나 안심번호가 아니라 패널 기존에 구축했던 패널들 대상으로 이게 선관위 열심히 해서 패널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성 연령 여러 가지 분포들을 달라 했는데 제출 안 해서 공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공표 금지되다 보니까 여당에게 유리한 조사를 마치 탄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튼 요즘 여론사업계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바일 통신사에서 이제 받아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PMI가 이제 그렇게 대행사기 때문에. 근데 이 조사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 자체 구축이에요? 네, 자체 구축 패널을 한 270만, 뭐 80만. 이게 이제 열심히 해서 그 패널들이 이제 정말로 무작위로 됐는지를 조사를 위해서 나중에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아마 못한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제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인데 선관위 만약 그렇게 한 것이 여기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건 아니어서 근데 보도는 또 이렇게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전달된 것이니까 저는 일정 부분 좀 오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당에서 이제 또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권영세 용산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이걸 앞서는 결과들을 퍼날랐는데 갑자기 공표 금지가 되니까 여당에서는 좀 항의를 했는데 아무튼 여론조사 심의원에서는 여러 가지 또 해명을 해왔는데 아무튼 PMI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이제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PMI가 쓴 표본이 지역, 연령, 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추출하지 않아서 여론조사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열심히는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기네들은 제출을 못하겠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측은 여심이가 이번 조사 방식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사전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총선 특집 리얼미터 TV가 사실 대선 또 지방선거 그때는 또 활발하게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조사하면 다나 채널을 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리얼미터 TV 2년 만에 선거를 맞이해서 특집 2부를 맞이해서 오늘 첫 방송을 배종찬 소장 그리고 윤용 센터장과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맛배기고요. 또 다음 주에 본투표 전날 사전투표 결과를 좀 보고 투표 결과를 보고 또 보다 깊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